때는 우리가 귀한 발표이기 때문에 20분은 좀 보장해 주셨으면요. 20분 하고 시간만 지켜주면 감사할 테니까 20분을 꼭 지켜주시고요. 사회자 눈치를 너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을 잘 모셨습니다. 그래야 끝나는 시간이 빨리 끝나요. 네. 근데 20분씩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15분에서 5분 또 연장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자, 이제 2부 순서인데요. 이번 순서에는 과제 4번 네 번째 이승만 대통령과 6.25 전쟁의 성공을 역시 대통령의 전쟁 지휘력, 워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지금 뭐 6.25 폭파, 한강철도 폭발을 했다니, 뭐 도망을 갔다니 굉장히 많이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6.25 전쟁 전사 전공자로서 이승만 전사 연구에 남종 박사님 올라오셨습니다. 네. 오랫동안 박사님 국방부 전사부대 연구소에서 계셨고, 유튜브를 통해서 6.25 전쟁 관련 많은 강연도 하셨습니다. 좀 최근에는 좀 몇 달 전에 좀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좀 뜸했는데 다시 우리 국민들의 소원에 힘을 입어서 열심히 강연 나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정옥입니다. 저는 그 6.25 전쟁을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앞에 계신 이영 교수님의 대학교는 아니지만 하다 보니까 한 30년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이승만 대통령하고는 제가 2005년부터 6.25 전쟁을 하다 보니까 좀 거의 곁들여서 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너무 많은데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안 하느냐 이렇게 많은 학자분들이 좀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6.25 속으로 이렇게 끄집어들여서 연구를 한 것은 한 20년이 좀 못 되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저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 우리 앞에 이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승만은 한강교 폭파하고 도망간 대통령 다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 범주 속에 집어넣어놓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다 부정적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이렇게 저평가, 이렇게 이제 비난, 이런 식의 이제 연구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조각조각 나타나는 그 자료 속에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 역할이 그거 아닌데 상당히 이렇게 어떻게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을 하셨지, 또 어떻게 역을 했지, 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또 결과가 또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가. 본인과 가정이 나쁜데 결과는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결국 그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맺어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를 있게 한 게 결국 이승만 대통령의 최대의 외교적 성과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존에 있는 그 이승만에 대한 그 비난, 평가 이런 거 가지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완전히 잘못됐죠. 완전히 이제 잘못됐던 것을 이제 알고 좀 이제 자료도 좀 이렇게 보면서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승만 대통령 관련과 이제 6.25 전쟁을 보서 이제 한 것은 뭐 지금 이제 제목이 제가 이렇게 요청받은 주제는 6.25 전쟁의 이제 성공적 지휘 이렇게 이제 요청을 받아서 이제 했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뭐 여기 관련해서 이제 논문도 좀 썼고 이제 책도 좀 썼고 이렇게 하면서 이 주제를 갖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다시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과연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일을 하셨는데 그 6.25 전쟁의 성공적 지휘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했던 그 일들이 어디 그 종합적으로 이렇게 잘 제가 학문적으로 이렇게 잘 나타냈을까 그런 고민 속에서 제가 지금 제 이제 발제문이 93페이지부터 있는데 그게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결과적으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마지막 그 결과물란 말이죠. 이승만 유교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8가지 정도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을 했죠, 제가.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50년 6월 25일 날 동네시 이제 전쟁이 북한군 지선 남침으로 해서 이제 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서울에 이제 머무는 시간이 27일 04시에 서울역을 출발하세요. 03시에 경무대를 출발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시 신성문 이제 국무총리, 설이 겸해서 국방장관을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강력한 요청으로 해서 경무대를 이제 떠나게 되죠. 서울이 위험해서 더 이상 안 된다. 왜? 초기 이미 미아리에서 일부 북한군 전차는 청량리까지 들어왔다는 그런 이제 보고를 받고, 또 서울시경국장은 당시 마포에는 그 4.3 사건의 사상범들이 마포 횡무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횡무소에서 인왕산만 넘으면 바로 경무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횡무소를 이렇게 부수고 거기 사상범들을 탈출시킬 건데 그럼 그 사상범들이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이승만이 또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땡크가 청량까지 들어오고 또 마포 횡무소가 또 이렇게 그 북한군이 들어와가지고 거기를 파괴시키고 사상범들을 풀어주면은 그 7,00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놈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승만 때려잡자 하고 경무대로. 그럼 당시 경무대에는 우리 국방부 병력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무방비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김일성이가 참 멍청하면서 고맙다는 게 왜 그걸 노렸으면은 전쟁 끝납니다. 거기에 특공대 일개 중대만 보냈어도 게릴라 부대. 그럼 게임 끝나요. 거기 경찰 4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경찰도 중무장 것도 아니고 그 칼빈 소총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곤 그 당시 이제 정보국 차장했던 분이 있는데 이 양반이 최병덕 총장 그 말을 듣고 너 한번 경무대 한번 가봐라. 전쟁 나서 가서 보니까 경무대가 무방비라고 합니다. 순경들이 그 보초를 쓰고 있는데 이놈은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났다는데 거기 경무대 앞에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경무대 그 경찰이 총구를 거꾸로 메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래서 혼을 냈대요. 지금 어느 상황인데 그런 자세로 있느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경무대는 그때 만약에 북한 김일성이가 조금 머리가 IQ가 좀 뛰어났든지 좀 이렇게 생각을 했더라면 하루 전쟁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27일 04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를 나온 것은 그게 이제 우리 애국가에 있는 또 하나의 기적, 하나님이 보호하다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뭐 이거 하다 보면은 제가 한 3시간 해야 되는데 뭐 아까 오전에 15분 주고 또 5분 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시간은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여기 발제문에 또 이렇게 충실하기 위해서 다시 발제문으로 돌아간다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초동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 바로 알아요. 초동조치를.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조치한 게, 제일 먼저 조치하는 게. 그게 이제 초동조치라는데, 이걸 기가 막히게 했어요. 기가 막히게. 그 초동조치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 또 잘했지만은,
세 가지를 아주 잘했어요. 당시 우리 국군이 우리 대한민국이 전쟁이 났을 때 버틸 수 있는 시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네? 우리 국군이 탄약이 11분밖에 없어요. 10일. 그러니까 11일은 더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어요. 총이 없는데. 그건 막대기예요, 총. 대포는 보물이고. 탄약이 없으니까. 11치밖에 없어요, 11치. 그 다음에, 당시 그 북한군 그 전쟁 계획을 보면 소련군이 29년 만에 전쟁 끝내기로 돼 있어요. 왜? 소련 군사 전문가들이 북한군의 전쟁 계획을 수립해 주면서 미군이 언제 얼마나 빨리 들어올까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 본토에서 일개 사단을 소집 명령을 내려가지고 배에 샌프란시스코에서 배에 태워서 태평양 건너서 우리나라 오는 시간이 45일 빨리 군장 내고 그걸 안 하겠어요? 그 다음에 좀 늦으면 밑장 부리면 60일. 네? 그럼 뭡니까? 45일 이전에 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야? 탄약이 10일밖에 없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신성모 장관한테 국무청 서리한테 최초 경무대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10시 반에 국방부 장관한테 전쟁 상황을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을 묻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아마 핵심을 물어봤겠죠. 야, 우리 국군이 지금 싸울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됐냐. 그러니까 이 신성모 국방장관이 아마 11일이라고 했겠죠. 왜? 탄핵 11일. 이승만 대통령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초대사도 들어오게 해놓고 빨리 무기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빨리 당시 미 국무부에 요청하고 국동군 사령부에 요청을 하고 일본 당시 국동사령부 일본에 있었으니까 메가더 국동사령부한테 빨리 우리 한국군이 싸울 수 있도록 계속 싸울 수 있도록 무기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라. 그리고 이승만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메가더한테 전화합니다. 빨리 무기. 그 다음에 당시 우리 국군에게 가장 위협적인 게 뭐였냐면은 전차였어요. 당시 우리 국군이 전차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지금 저 전차 보면 저도 군대 갔다 왔지만은 그 전차 소리가 굉음이 굉장히 큽니다. 가슴이 둥근거려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네? 얘들 경기 나요. 경기. 그 임산부 가까이 가면 안 돼요. 전차. 그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괴물 샷다니가 오니까 국군이 다른 것은 다 해보겠는데 전차만 어떻게 못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수리탄에다 박격폭탄 묶어가지고 탱크 뒤로 가가지고 해치 열고 거기 넣고 같이 자포가든지 아니면 전차원 길목에 땅을 네모지게 이렇게 파가지고 거기 여수 못다가 같이 수리탄하고 박격폭탄 묶어서 같이 자포가 그렇게 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이렇게 파괴 나간 거예요. 그게 10대예요. 그런 식으로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 전차도 막 무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을 3일 만에 서울을 빼앗겠다고 하는데 3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북한군 전력으로 봤을 때는 북한군이 우리 전차 한 대인데 몇 대 있었어요? 242대 있었죠. 우리 저 전투 견대도 북한군 얼마 있었어요? 226대 있었어요. 거기에 우리 국군을 완전히 서울 이북에 한강 이북에 놓고 완전히 몰살시키기 위해서 소련으로부터 영화 보면은 그 오토바이 옆에 탄 2인용 오토바이 나오죠. 그걸 원래 어떻게 쓰자고 했냐면 춘천으로 그게 540대 있는데 그 540대가 춘천에서 홍천을 점령하면은 540대가 일제히 투입이 돼가지고 하고 오토바이 장점이 뭡니까? 길이 좁더라도 가는 거예요. 기동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면 그 병력의 뒤에 트럭에 병력 들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면
여주를 거쳐서 이천 거쳐서 용인 거쳐가지고 수원으로 들어가가지고 한강을 완전히 밑에 한강 이남 점령해가지고 한강 이북에 서울에 있는 부분을 완전히 테러를 차단해서 위에서 찍어내리고 밑에서 확보해가지고 완전히 호위 선멸해서 전쟁이 끝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540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잖아요. 우리 국군이, 우리 육사단이 다 써가지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무기 지원에서 탄약이 언제 온지 압니까? 아마 우리나라 그 지금 장마와 가지고 이제 또 물난이다고 그래서 구호품하고 그러는데 아마 그렇게 빨리 못 올 거예요. 어디 지금 서울에 물난이 난다고 했을 때 저 부산에서 구호품 우리 대한 부인회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그렇게 빨리 못 올 거예요. 25일 날 했는데 7월 1일 날 얼마나 빨리 오랬더니 7월 1일 날 그 미국 수송선에 포탄을 싣고 부산항이 7월 1일 날 배가 떴죠. 7월 1일. 그래서 7월 3일 날 하루 지나고 그 다음 날 우리 국군에게 배포가 됐어요. 3일 날 지금 10분의 1도 안 했어요. 10분이 났습니다. 4시까지. 좀 더 쓰세요. 저희들이 좀 양보할게요. 그렇게 빨리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빨리 가서 무초대사를 2번이나 백문대를 불러서 계속 하고 또 한 번은 새벽에 전화합니다. 그 무기 그거 지원했느냐? 네? 또 메가다한테 2번 전화합니다. 메가다한테. 네. 빨리 무기 보내달라. 그리고 동시에 또 우리 주미 대사관한테 또 뭐 합니까? 작년 당시 그 대사가 미국 대사인데 장면 대사 전화해가지고 빨리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당했으니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미 국무부 가서 요청을 해라. 제일 먼저. 그러니까 그걸 요청하러 국무부에 가니까 국무부 장관이 그렇지 않아도 유엔 안보리 소집했는데 당신 나하고 같이 가자. 유엔 총회. 유엔 안보리에. 그리고 거기 가서 장면 대사가 우리나라 유엔 행국위원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이 힘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니까 패스됩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2월 우리나라 시간에 6월 26일 날 유엔 안보리 유엔에서 총회가 열릴 때 업줘버려. 장면 대사가 우리 대한민국 입장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그게 유엔 안보리 대리안이 통과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 침략을 당한 당사국에 대사가 와서 직접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한 것보다 그 당사국의 대사가 하니까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또 이건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래서 또 유엔에서 안보를 결의하니 신속히 통과됩니다. 1차. 또 그 다음 2차. 그 다음에 또 이승만 때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전화를 해요. 서울을 떠나기 직전에 27일 01시에 장민대사한테 지금 이 상황이 큰일 났다. 너 그거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백악관으로 가서 트루먼 대통령 만나가지고 지금 상황이 급하니까 대한민국을 빨리 도와달라고. 그래서 장문 대사가 백악관에 바로 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래서 여기저기 해서 3시간 만에 트루먼 백악관으로 갈 수 있게끔 됩니다. 그래서 트루먼 대통령 만나요. 3시간 만에 이승만 대통령 지시받고. 그래서 트루먼 만나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한 분인데 왜? 그 바쁜 와중에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를 씁니다. 대한민국을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장면 대사가 혼자 벌렁가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이렇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으면은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트루먼 대통령 입장에 그거 이야기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편지를 다 내미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그걸 다 보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 전문을
트루먼 대통령 6.25 난의 해고로 즉 2권에 저 앞부분에 소개를 했어요. 거기 이승만 대통령은 그 부탁을 할 때도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 쪼잔하게 안 해요. 항상 대의 명분을 먼저 하세요. 자, 지금 북한이 이렇게 세계 국제 평화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를 했으니 우리가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려면 미국이 온조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우리 한국도 열심히 싸우고 있다. 한데 미국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말 듣고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장면 대사가 또 이렇게 마음이 약해가지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막 걱정하지 마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가 무기 빨리 보내라고 지시해놔. 아마 곧 도착할 거다. 그 다음에 한국 유엔 안보리 이거 됐으니까 아마 될 거다. 뭐 이렇게 안심을 시켜요. 오히려 안심. 그래서 미국이 그렇게 빨리 참전한 거예요. 자, 미국이 27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경면을 통해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 3시에 만나죠. 네. 그건 미국 시간 6월 26일인데 미국이 어떻게 합니까? 트루먼 대통령이 30일 날 미 지상군 투입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메가드는 거기보다 더 한 발을 앞서가지고 밤중에 주일 미군 사단을 비상 소집을 해가지고 일단 사단이 전체 이동하려면 바쁘니까 빨리 이게 대대에서 빨리 한국에 보내라. 그래서 스미스 특수대가 7월 1일 날 배로 가지 마라. 바쁘니까 비행기 6대를 보내가지고 7월 1일 날 지금 김해경이랑 수영경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관리고 하는 거예요. 7월 1일 와가지고 스미스 부대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초동 조치를 우리 한국군이 7일밖에 없는데 싸울 수 있게끔 만들었죠. 그 다음에 미국이 지원이 신속히,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안 오면 굉장히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10일 이후에 앞으로 오면 미국이 올 수 있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소련은 그걸 예상해가지고 미국이 오기 전에 29일만 전쟁 끝내겠다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소련이 북한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탱크 242대, 전차 226대, 그 다음에 거기에 비싼 오토바이 2인용 540대까지 있고, 자주포도 186문을 줬는데, 네? 그걸 다 무산시킨 거예요. 그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쉽게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미국이 올 수 있는 올드타임을 확보를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지금 잘했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잘한 게 전쟁 목표로 북진 통일을 했어요. 북진 통일. 그러니까 미국이 보니까 이거 얼토당지 않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 목표를 북진 통일했으면 자기만 뭐 가만히 갖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미국에 푸싱을 한다. 푸싱. 미군 사령관들은 계속 북진 통일해야 돼. 북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목표에 들어갑니까? 중공군 개발비가 목표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도 하도 그렇게 혼이 빠졌던 모양이에요. 인천 작전을 하고 나니까 그래? 그 전까지는 전쟁 이전 상태에서 전쟁 끝낸 거였어요. 미국이. 근데 인천 작전 이후에 정신없고 만든 거예요. 정신없고. 그래서 그래, 압록강 가자. 이승만 대통령이 30발 도선을 압록강 동남강으로 밀어붙이자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거기 취해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공군 개입이 되면서 그게 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승만 북진 통일을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미국이 말 안 듣는 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럼 유엔군 사령부에 있는 우리가 작전 지분 미국이 좋지만은 회수하겠다. 그래서 우리 단독으로도 북진하겠다. 미국이 넓은 아량로 우리 그렇게 한 것을 좀 이해를 해주고 배려해 달라고 해요. 그러면 미국이 봤을 때 미국이
탄약도 안 주고 자동차 기름도 안 주고 휘발유 안 주고 한국은 꼼짝도 못하는 군대인데 그걸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해달라니까 미국이 참 가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휴전이 이승만도 안 한다. 아, 이건 휴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 왜? 미국이, 유엔이, 또 전쟁 당사국 중국과 소련이 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는 국가에서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휴전 조항이 뭐냐면 최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생각했던 휴전이 최초에 휴전을 하면 한국이 뭘 주려고 했냐면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택도 없는 소리고 우리 16개국 유엔을 참전했던 우리 16개국이 휴전이 되면은 대제재 선언을 한다. 그게 뭐냐면은 앞으로 휴전이 된 이후에 공산국 니네들 또 한 번 우리 대한민국 건드면 우리 가만히 안 있겠어? 엉터는 대제재 선언을 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국군 20개 사단을 만들어주겠다.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배팅을 해요. 요즘에 뭐 중국 대사가 우리 뭐 배팅이었다고 하는데 그런 배팅이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길 수 있는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뭡니까? 계속 시그널을 보내요, 보시면. 자, 우리는 유엔군 사령부에서 우리 국군 탈퇴를 시켜가지고 우리 혼자 싸울 테니까 우리 말리지 마라. 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다시 생각해서 휴전협정을 맺기 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면은 그건 고려를 합니다. 그럼 미국이 그 택도없는 소리죠.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휴전협정의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포로 문제였어, 포로. 그러니까 방공포로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미국도 처음에는 방공포로를 휴전협정과 동시에 이렇게 풀어주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중국이 워낙 강하게 난 거에 우리 유엔이나 국군의 그 포로로 잡힌 중국 포로가 상당수가 중국 본토로 안 가고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대만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중국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체제 싸움에서 못됐더니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단 한 명도 대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공포로로. 그러니까 방공포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거기에 계속 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공포로 문제로 계속 질질 끌다가 미국도 더 이상은 안 되겠고 그러니까 양보를 했거든요. 그게 53년 5월 25일 날 미국이 중국에 양보를 했거든요. 자, 방공포로.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은 그 포로를 일단 중립국감독위원회에 넘기는데 그걸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그걸 중립국감독위원회로 넘기면은 중국군 장교가 와가지고 너 진짜 대만으로 갈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중국군 장교가 와가지고 자기 중국에 있는 가족들 이야기를 다 하면서 너 가족 어디 살더라? 네 어머니 몇 살이 돼? 네 애 지금 어디 학교 다니고 있어. 그런데 너 저 대만으로 갈 거니? 그러면 거기서 가겠다고 한다면 나오겠어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뭐 중국군이야 그러든 마는지 관계가 없는데 우리 북한군 포로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면 숙청당하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완전히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강하게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자, 우리가 지금 6월 17일 날 방포로 석방하기 전에 아이젠하워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냈는데 볼장 두 개. 하나는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필요하는데 그 도움 우리에게 굉장히 절실히 필요한 거라.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우리는 앞으로 미국의 그런 도움을 요청합니다. 단호하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유엔군 사령관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자, 유엔군 사령부에서 지금 상황이 이런데 우리가 유엔군 사령부 책임지고는 계속할 수 없다. 우리 나오겠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그거 보냈어. 그리고 그 다음날 방송국으로 속방. 그러니까 아이도나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고 이승만 대통령인데 자기 당뇨 회의에서 이승만은 미국의 또 다른 적이다. 네? 또 다른 적이라고 표현해요. 널레신 국무장관 뭐라고 그럴까? 미국의 등에 칼을 꽂는 배신 행위를 했습니다.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낸 그게 한미상호 간단히 나온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강릉포로 석방했다고 미국이 놀란 게 아니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배팅하는 거죠. 네? 미국이 도움 안 받겠다. 경제적 분산은 안 받겠다. 이용근을 해서 단독으로 북진할 때니 너네들이 좀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강하게 배팅한다. 제가 이런 내용을 여기에 넣었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고 지명 관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이제 한다면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 목표가 북진 통일이었고 북진 통일이 중국 개입으로 피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안이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 살아야 되는 생존 수정의 일환으로서 나온 게 한미상호 방위조약. 그럼 그거 가지고 되는 거 아니잖아. 미국이 지킨다 되는 거 아니잖아. 왜?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럼 지속적인 경제 원조. 그러니까 왜냐면 이 의회에서 이렇게 방망이 두드려서 주는 돈이 아니고 액수를 정해놓고 매년 3억 달러씩 주는. 네? 말강도도 이런 날강도 없죠. 매년 3억 달러 달라는 거야. 그게 70몇 년까지 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산 거예요. 그 다음에 혹여또 미국이 만일 밖에서 우리 안 도와줄지 모르니까 우리가 좀 무장을 좀 해야 되니까 20개 사다 육군. 그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해군군. 그것도 좀 이렇게 전력을 증강을 시켜달라. 거기에 한미상호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조약은 45년 1월달에 다 미 상원도 그 비준을 하고 우리 한국에도 비준을 합니다. 그런데 11월 18일날 그게 발효가 되죠. 왜? 그런 문제 때문에. 다시 말하면 미국은 한미상호 방위조약 하나 딱 던져주고 내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물건 늘어진 거죠. 경제 문제 3억 달러. 20개 사다. 그래서 그 이제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그게 합의 의사 그렇겠는데 거기에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 한데 그러면서 군대도 얼마까지 됩니까? 우리가 60만 되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 때는 72만까지 갔어요. 72만.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인정하지 않은 한국군은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총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실링에 잡힌 인원만 미국이 다 떼줬어요. 다. 그러니까 몸만 국산이고 다 미국 지원으로 철모, 군복, 뭐 전투와 총, 쏘는 타냐 다 미국. 그러니까 그 실링에 잡히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왜 6.25 전에 우리는 10만이고 저기는 20만인데 우리 인구는 3천이고 저기는 2천인데 그걸 왜 한서 50만 만들지 그게 미국이 10만 5천 명만 인정했어요. 그래서 10만밖에 안 된 거예요. 그것도 경찰하고 해서 원래 육군이 6만 5천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한 4만을 뻥튀기 한 거예요. 뻥튀기. 그러니까 우리 6.25 일어날 때 우리 국군이 다 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총 없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총 없는 후방에. 그렇게 해서 지킨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이제 소개하고 제가 끝내려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고군분투하면서 싸웠던 것을 미국 당시 6.25 때 같이 싸웠던 미8군 사령관도 있고 유엔 사령관도 있고 아이젠호 당하고 나토 군 사령관을 두 번째로 했고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을 했던 매튜 리츠웨이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분이 대머리에다가 참 여자를 많이 사랑해가지고 부인이 세 번째 부인까지 본 네, 그런 분인데 이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공산지하고는 타협을 몰랐다. 그냥 자기 국민을 너무 사랑했다. 자기 국민을 너무 사랑했다. 그 다음에 눈 뜨고 있는 시간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서 일했다. 눈 뜨고 있는 시간 거의 전부를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밥 먹는 시간하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놓고 아마 다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을까. 거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하나가 기가 막힌 장인데 불가능한 일을 미국에게 끈질기게 요구했다는 거야. 불가능한 일. 네? 그래서 자기가 원래 대머리인데 그 대머리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머리카락도 다 빠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에 또 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자기 말로 하기가 좀 뭐하니까 미국에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워싱턴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제발 이승만 어디로 좀 가버렸으면 좋겠다고 몰래 기도했던 대상이 이승만이에요. 대내에 다른 사람이 자기 해고록에 그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신 20년이 지난 다음에 쓴 해고록에 제발 이승만 어디로 가버렸으면 좋겠다. 얼마나 괴롭혔으면 그렇겠어요. 그것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만 골라왔다. 그런 분이 이승만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차도 대통령 모셨다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입니다. 이 순서는 조금 시간이 이렇게 좀 궁금하네요. 일화가 많은데요. 아젠하우 대통령이 유도로부터 콜 프롬 프레드 리 하면 이 사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아젠하우 굉장히 자문을 하고 또 편지를 통해서 막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니까 물리치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통령이 그랬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항일운동 때도 독립은 외교로 디플로마시 미국과의 연합국과의 외교를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지 않고 있는데 6.25를 뭐라고 했습니까? 디플로마시 그죠? 외교로 외교죠. 그 수단이 뭐였습니까? 레타, 잉글리시 레타. 처칠이 영국을 구한 게 뭐였습니까? 레타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과의 끊임없이 편지로 이게 해달라 저게 해달라. 처칠이 굉장히 루즈벨트를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을 트루만, 아이젠하워 또 미국 사령관 메가더 전화하고 레타 쓰고 못살게 굴고 영어로 통하니까 꼼짝 안 했어요. 메가더가 한국 사람들은 상대를 안 했는데 승만이 대통령 전화가 오면 예스! 꼼짝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가더는 하루도 한국에서 자진 않았다 그랬거든요. 뭐 한국을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대통령부터 전화가 오면 아주 막 꼼짝 안 했다. 그런 이승만이 부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대통령의 외교의 그런 역사적 교훈을 잘 알면 우리가 핵무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인가, 북한을 어떻게 자유통일할 것인가 그런 어떤 답안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것부터. 자, 그러면 5번째 순서입니다. 이철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육 중이시고 일찍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연구를 남기시고 박사 논문도 50년대 이승만 박사의 제일 고마운 문제였습니다.
아마 이번에 이승만 대통령과 제1공화국의 외교정치, 외교정은 이번에 그 박사의 논문을 다시 이렇게 요약해서 업데이트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박사님에 대해서 지금 좀 40대, 50대가 제일 말썽꾸러기들 주사파 지지세력 꼴빠들인데, 꼴잡아들인데, 우리 이 박사님께서 좀 특출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20분 분당했을 때 보니까 제가 보기엔 표시가 잘못된 것 같아요. 보니까 5시까지 마치게 돼 있는데 4시 40분에 시작하시게 돼 있더라고, 그 교수님. 4시 40분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내는 건데, 제가 하여튼 제 시계가 지금 4시 15분이니까 한 35분에서 4시 35분, 4시 40분 사이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고백을 하자면은 이영우 선생님도 계시고 저희 동문들은 많이 계신데, 제가 말하는 소위 이제 386 세대입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입학을 80년도고 조국이 82학번이에요. 당연하게 말썽꾸러기고, 그 다음에 제가 대학 들어가서 선배들한테 그 책이 전부 다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 그걸 보고서 이제 이승만은 독재자고 친미고 미국의 괴뢰고 그렇게만 배워왔고, 근데 이제 뭐 사람 생각이 금방 바뀌지는 않는데, 제 생각이 이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는데, 제 박사학위 논문은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을 직접 다룬 것은 아니고, 1905, 제1공화국 1948년부터 60년까지의 미국의 대한국 정책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미국 자료를 가지고서 미국 사람의 눈으로 본 이승만 대통령을 보기 시작했는데, 물론 다르죠. 미국 사람이 본 거니까.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본 자료를 솔직히 잘 보지 못했어요. 아까 독립정신이라는 책이 대단한 책인데 그런 책도 못 보고. 근데 미국 사람이 본 이승만이 제가 알고 있던 이승만에 너무 다른 거예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이제 이화장 문서가 열리고, 유영희 교수님이 자료를 많이 보시고 글을 쓰면서 저도 하나씩 바뀌었죠. 갑자기 바뀐 건 아니에요. 아,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도 미국이 너무나도 많은, 그러니까 아까 교육자기도 하지만 언론인이고, 너무나도 많은 글과 연설과 편지와 저서와, 그러니까 누구말 맞다나 미국의 대통령 중에서도 이승만 대통령처럼 이렇게 박사 논문이 책으로 나오고 제페니스 아이다웃이라는 영문책을 내고 독립정신의 책이 있고 한국교회 핍박이 있고, 대통령이 되신 이후에만 이제 바꾸셔서 책을 못 썼지만 이만한 대통령이 미국은 없다. 누구말 유영희 교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 정도만 필적되지 누가 책을 냈어요? 다 자서전 정도만 냈죠. 그래서 그리고 제가 공부할수록 이분은 정말 해야 앞을 내다보는 통찰력이 대단한 분이다. 보면 볼수록. 그 다음에 지금도 너무나도 많은 자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부탁받은 주제는 이승만 대통령과 제1공화국의 정치, 외교, 경제적 업적, 경제 분야의 업적 이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유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세밀한 주제로 들어가면 제가 자기 주장 있는 걸 볼 논문을 쓰겠는데 이게 너무 넓어가지고 그분의 그 업적을 좀 많이 차용을 하고 제가 생각한 걸 좀 보완하는 식으로 해서 제가 뭐 조금 달리 보고 그런 것만 좀 강조해서 하는 걸 하는데, 저는 오늘 이 자료집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외우질 못했고 약간 뭐 강의하듯이 강의 노트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개조식으로 했기 때문에 작은 내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빨리빨리 건너뛰면서 하면 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릿말에서 썼지만 대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은 외교에는 귀신인데 내정에는 그 당시 속된 말은 등신이었다. 이런 속된 말이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는 아주 어두운 이미지. 그건 제 생각에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별로 칭찬하는 말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이 나라는 이승만 노선과 박정희 대통령의 노선에 의해서 잘 만들어진 나라인데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이 5.16 세력들이 아마 자기네들의 집권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지 이승만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어두운 이미지만 있었어요. 무능하고 정체되어 있고
콘도네시되고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켰다는 세력들이 이제 독재라고 낙인을 찍어버려서 특히 경제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특히 정치에 대해서는 완전히 독재로만 일관했다. 근데 과연 그러냐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정치 분야의 업적을 보면 아까 박명수 교수님이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겹치지 않는 것만 보면은 자유민주주의를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바꾸겠다. 생각하면 간단한 것 같지만 절대로 이승만 대통령은 친미는 친미지만은 미국 사람들 꼼꼼히만 뒤쫓아가고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버거워하는 미국 사람도 그 당시 가기 힘든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을 3년 만에 쓰니까 제가 이렇게 대화를 보면 미국의 대사들이 이승만 대통령 옆에서 길을 못 펴요. 그 당시 첫 번째 그 대사가 부초 대사인데 부초 대사도 그 아이비리그인가요? 브라운 대학을 나왔지만 이승만 대통령 프린스턴 대학이니까 뭐라 그러면 이 사람아 내가 자네보다 미국의 민지를 더 많이 알아. 그러니까 이 부초가 불해가지고 오늘도 저 프린스톤이 하는데 그냥 장광석을 듣고 나왔다 그러는데 이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에요. 영어도 뭐 너무 잘하시고 그러니까 약소국의 대통령이지 제가 볼 개인적으로 정말 미국의 그 아이비리그 나온 사람들을 그냥 카리스마로 압도하는 그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우리 잘못 알고 미국이 지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라틴어로 좀 어려운 말로 그런 막 페르소나 논 그렇다 하는데 아주 깊이 인물이에요. 아까도 했지만 임시정부 승인해달라 소련이랑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하고 소련이 협조해서 싸우고 있는데 소련은 공산주의랑 경계하라고 하니까 그 미국의 공군에 간첩이 있었어요. 알서 히스라고.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막 문자 받대라는 거니까 이 대통령이 이상한데 저 사람 좀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맞았다. 그 사람은 나중에 공산주의자로 뭐 판명이 됐어요. 자기는 고백을 안 했죠.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앞서나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뚫고서 만든 게 우리나라죠. 아까 미국이 도와준 건 있지만 미국이 도와줘서 된 건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노력 속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죠. 그래서 미국 국무부에 방해를 받았는데 중요한 거는 1947년 9월이면 미국도 친탁 통치를 포기하고 결국은 대한민국 문제를 유엔으로 넣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수수께끼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미국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미국 사람들이 이게 이승만 때문에 그랬다라는 그런 증거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있어도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하라는 식으로 한국 문제를 결국은 유엔에 가서 해결했다. 이게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신탁 통치라는 거는 미국, 영국, 중국, 소련이 하는데 특히 소련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신탁 통치를 반대했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고 신탁 통치를 반대함으로써 해방정국에서 처음에 좌파가 득세됐었거든요. 근데 그걸 일거에 우파 중심으로 이제 이끌고 나갔다. 굉장한 정치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좌우 합작이다. 4시 30분이요? 아직 너무 어떡해. 이게 35분까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15분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럼 35분까지. 자, 그래서 좌우 합작 반대인데 이것도 역시 공산주의자들하고 협조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이거 사실은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보면 소위 통일전선전술. 자기네들이 힘이 약간 형사하다가 나중에는 상대방을 거꾸로 드리는 이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박명수 교수님한테 여기 이제 빠져서 그러는데 정읍발언이라는 게 뭐 남쪽이라도 위원회라든가 뭘 만들자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거 보면 이제 이게 단독정부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건데 요새 보면 그게 아니고 1945년 9월 20일에 스탈린이 먼저 북쪽에다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 북한만의 단독 정권을 만들려고 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북한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오는데 우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이제 국제연합을 통해서 만들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자를 통해서 이제 같이 누구들을 발견한 건데 45년 6월 3일 날 저국 발언을 하시는데 이미 자기네 친근이었던 임영신이라는 사람을
6월 28일 날 벌써 유엔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건 아직 잘 발견되지 않았는데 제가 오늘 공개를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연구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이 분정의 신탁통치 논쟁을 반대해서 40년 12월부터 미국에 방문해서 한국 문제를 유엔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것이 결국은 관철이 돼서 우리나라는 유엔을 통해서 공급되었다. 이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이제 50총선거를 무난히 치루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헌법을 이제 만드는데 다 총괄하셨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미 1919년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서 3.1운동이라고 해서 대한인 총대표회의라고 해서 이미 건국의 구상을 밝히신 거예요. 거기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되고 미국식 대통령제로 해야 된다는 구상이 이미 다 있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로 우리나라 헌법은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헌법을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북한의 헌법은 그렇잖아요. 북한의 헌법은 완전히 소비에트 헌법을 가지고 거의 그거를 그냥 도범헌법 조금 강압 점색할 정도. 또 우리 훨씬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충분한 논쟁을 거쳐서 했죠. 최근에 좋은 책도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자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돼요. 정치학자들이 보통 그냥 독재하는데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승만 대통령은 철저한 자유민주주의자인데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쓰시지는 않았다고 지난번에 여러 번 발표를 들었는데, 그러나 그 내용은 자유민주주의고,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48년 8월 15일 날 나온 자유민주주의 실천 공약 그 119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게 개인의 자유. 이 자유라는 건 개인이거든요. 평등이라는 건 집단이고, 그거를 특별히 강조하셨다는 거를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조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앞에 이영훈 선생님도 계시지만은 부산 정치 파동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그랬고, 이거 환정을 중단했고 환정뉴스 유린했고 뭐 백골단 딱벌대를 동원했고 국회의원을 감금했고 끌고 갔고 그거만 보고 환정뉴스는 중단시켰다. 뭐 그 현상적으로는 사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는 그렇게 말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민주화하는 게 대통령 직선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당시 국회의원들은 놔주지도 않으라고 했거든요. 국회의원들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야당 국회의원처럼 말싸움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대통령, 국회의원을 싼 거죠. 그래서 일생에 있어서 내가 가장 어려운 정치적인 투쟁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다소 부산 정치 파동에서 이 대통령 직선제를 확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이 나오는데 다 빼고, 그 당시에 그 자유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재형 씨라든가 이재학 씨를 보면은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에요. 120페이지에 굵은 것이 보면은 이재영 씨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정치 파동은 개헌파들이 두고두고 되풀이하는 것과 같이 정치적 독재에 대한 민주주의의 성전이 아니고 민주주의 관념적 지상론에 대한 국가 독립의 존엄이가 현실적 수정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재학 씨도 부산 정치 파동의 결과가 민주주의의 형태를 말살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더욱 신장했다는 점에서 독재라고만 낙인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측근들이지만 우리가 좀 보시고만 보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1공화국 시기를 볼 때 서울대학교 이정복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게 파사드라는 게 겉에 정당의 겉면 같은 걸 파사드라고 해요. 겉으로는 그래도 형식적 민주주의를 잘 지켜졌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의 50년대 평균 소득이 한 73불이더라고요. 그걸 가지고서는 민주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했다. 그리고 그거를 꼭 지켜야 됐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가 민주를 할 수 있었다. 이런 지적을 할 때 저는 상당히 영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양 민주주의 평가를 보면 그 당시에 보면 의회를 해산하지 않고 122페이지입니다. 한 번도 선거 같은 걸 벌이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를 도입을 했고 양당 제도를 정착하고, 그 다음에 제일 제가 볼 때 중요한 게 우리 생각과는 달리 언론의 자유를 상당히 줄였어요. 동아일보라든가 경향신문이 야당인데 하고 신문 다 그렇고
4단계가 이제 이 서부 흥사단계에서 했는데 이것도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승만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이어서 리처드 알렌이라는 사람도 그의 책에서 이상하게도 이 나라가 독재라는데 언론 자유는 상당히 인정해 줍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데 그래도 이거 언론 자유는 지켜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2페이지까지 얘기고요. 근데 외교부의 업적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6.25 전쟁이 아까 미군을 즉각적으로 개입시켰다는 거 123페이지 갑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평화선 선포, 소위 이승만당.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굉장히 싫어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 54년에 아시아 민족 방공 명령 조직을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최초로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해서 미국에서 상하와 합동 연설을 했다는 거. 그러나 역시 제일 중요한 거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다. 그래서 아까 그 반복되는 걸 좀 빼고 하자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라는 나라는 고립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고립주의.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 대통령도 자기네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유럽 세력이랑 얽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나라하고도 양자조약이라는 걸 맺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걸 부탁을 하니까 우리는 제퍼슨 시대 이래로 그런 걸 한 적이 없다. 그래서 미국이 양자조약을 맺은 나라는 자신의 식민지였던 필리핀, 그 다음에 2차 대전의 패전국이었던 일본을 점령지로서 맺은 이제 미일 안보조약인데 한국은 거의 그 자국만 보면 너무나도 상호평등하고 대등하고. 그러나 아마 그 당시 조약을 맺을 때는 미국이 너무 강대국이니까 한국이 미국을 도울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한국이 지금 측면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나토에도 가고 대접을 크게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우리가 의미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의미 그거보다도 126페이지에 가면 이거는 이제 많이 강조되지가 않는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상호이 그렇게 쉽게 못할 거예요. 이게 종합인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저는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미국의 그 부통령 닉슨 대통령이 아주 칭찬을 해요. 근데 닉슨이라는 사람이 굉장한 반공주의자인데 내가 이승만 대통령을 또 너무나도 많이 배웠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뭔가 예측 불가능한 행동. 근데 이게 진짜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야지 이 공산주의자들이 하고 협상력이 드러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전략적 보호성 이런 거.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겠기 때문에. 근데 이승만 대통령 진짜 미쳤다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어떤 행동을 할 때는 이제 미국한테 알려주겠다는 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브링크맨십. 그거에 대해서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도 대단히 높이 평가했고 많이 배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지금 북한의 핵전술을 벼랑 끝 전술도 사실은 그 지적재산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 그런 겁니다. 막 흘러가잖아 지금 미국도. 그런 얘기를 할 학자들이 국제정치학자들이 그 정도로. 그래서 아이디어로 압도되겠지만 이승만을 그렇게 미워했던 거예요. 자기가 끌려가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을 통해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지켜낸 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분야의 업적인데, 근데 아까 이영훈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제 이걸 뭐 깊이 연구하지 않아서 그런데 귀속 재산에 대해서 좀 덧붙여야 될 건데 그걸 제가 덧붙여지지 못했고, 근데 하여튼 50년대 경제를 볼 때는 사람들이 또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암흑시대고 단전. 근데 역사에는 그렇게 단전은 없다고. 다 연속선상에 보고 그 당시에도 유능한 관료가 있었고 장기 경제개발 계획 같은 걸 다 만들었고 그런 것들이 장면 정권 그다음에 박정희 정권에서도 다 활용이 됐다는 거, 다 준비를 했었다는 거 그런 걸 말씀드리고 또 상당히 또 제조업이 다 성장을 했어요. 여기 제가 128페이지 썼는데 상당한 여기 수치를 받으시면 그렇게 정체되어 있던 시기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은 많이 지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경제학이라고 그러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이제
이제 수입대체 산업화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경제학으로만 빨리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지정학을 봐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맹목적인 반일주의자는 아니지만은 일본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사람들은 계속 내가 1달러를 한국한테 주면은 그 1달러를 가지고 니네 마음대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그냥 일본의 상품을 사다 써라. 예를 들면 비료 같은 거는 비료 공장 짓지 말고 너네 뭐 가난한 나라 가서 비료 사다가 써라. 그 다음에 일본의 공장도 타서 쓰고 너네는 그냥 뭐 쌀이나 광물이나 수산물 수출해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다시 그런 일본의 식민지가 된다. 그래서 129페이지에 보면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번 일본의 소나기에 놓이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는 달러는 우리가 마음대로 쓰겠다. 그래서 한미 간에 굉장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경제학적으로만 해석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게 이제 이승만 대 농지개혁인데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다 설명이 있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1906년이나 이틀 전인가 이게 공포가 되는데 이게 하늘이 도우셨는지 실질적으로 이승만들이 다 매우 독려를 했기, 독촉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이게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가 됐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미 60% 정도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제 나는 이제 소작농에서 벗어났다. 근데 북한에서는 뭡니까? 민족 해방을 한다는데 그 내용이 토지개혁이에요. 그 사람은 토지개혁이라고 말을 쓰는데 근데 만약에 북한이 내려와서 토지개혁이 안 됐으면 우리는 북한군을 활용해서 여기 공장화 됐겠죠. 근데 이미 다 토지개혁 거의 됐기 때문에 북한의 토지개혁 공세를 막아내는데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이 엄청난 공헌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승만 대통령을 뭐 극우 파시스트라고 그랬는데 나는 엄청난 자유주의 개혁을 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농지개혁이고 그래서 다른 상대방들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 놀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역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자산공 체제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계급으로서의 지주가 소멸이 된다. 근데 지금도 보면은 필리핀이라든가 라틴 아메리카는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만하고 일본하고 한국은 동아시아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됨으로써 농업 생산성도 증대가 되지만은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농지개혁의 정치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하여튼 지주가 없어지고 지주가 바로 산업자본가 되지는 않았지만 지주들이 어떻게 보면 토지자본이 산업자본으로 성공적으로 가서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했다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가는 길지만은 참 우리 이철수 박사님 보면 사학자가 아닌데 역사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역사는 컨티뉴티거든요. 연속선상에서 제가 오늘 느낀 게 뭐냐면 그 박정희 정권이 왜 위대한가 그 화두는 이승만 정권이 씨를 뿌려 놓았기 때문에 박정희 정권이 등장할 근거가 있었다. 저 그거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 자꾸 단점을 생각하거든요. 뭐 청산하고 뉴한국인이 뭐니 하면 뉴 디스토를 그러는데 뭐 정권 청산하고 뭐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승만 정권의 어떤 그 촉촉한 한미관계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또 이런 그 경제 성장에 대한 그 미국과 원조와의 그 다툼 이런 걸 통해서 박정희 정권이 근대화를 성공할 수 있는 노하우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6번 타자입니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홍후조 이름이 좀 세이프까지 비슷합니다. 네, 홍후조 제1공화국의 교육과 기술, 사회, 문화 발전에 초대 단직이 돼서 역시 그 광범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리뷰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홍 박사님, 그다음.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세미나를 기획하면서 다 앞에 계신 분들은 전문가고요. 저는 맨 끝에다가 양념
들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다른 학회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을 얼마나 중시했는가. 결국 나라 만든다는 것은 나라를 만들고 나라를 경영해 갈 수 있는 인재의 양식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훌륭한 업적을 남기셨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무조건 주세요. 그런 측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보게 됐고, 다시 보게 됐고, 그리고 사실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인천 김성주 선생님이 그런 키울 고려대학인데, 고려대학을 보면서 참 특히 인천 김성주 선생님께서 뭐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이전부터 그랬지만 친일 그거 있다가 반민족 행위자 이렇게 지금 낙인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 김성주 선생을 복원하기 위한 노력 그것은 남남 쪽으로 옮겨서 예. 허허 뭐라대? 그래서 우리 인천 선생을 복원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야 될 분이 누구냐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메모들, 또 책자들 이런 것들이 정말 이렇게 풍성하잖아요. 그런데 인천 선생은 국내에서 인재 양성하면서 산업하시면서 또 언론하시면서 늘 감시와 통제 상황에 있었잖아요. 언제라도 압색을 당할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선 그야말로 공자님이 말하는 수리부자 말씀을 하셨지만 메모는 못 남기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선생을 복원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마 이승만 대통령께서 제자리를 차지하시면 저는 인천 선생도 그 다음으로 제자리를 차지하실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이기 때문에 그덕그덕 우리가 연구할 분야가 많고요. 제 글의 맨 뒤에 참고문헌이 있는데 그 참고문헌을 보시면은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나온 책자들, 그리고 공학한림원에서 나온 책자들, 그리고 과학재단에서 나온 책자들을 쭉 보면은 엄청나게 우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과학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원자력 연구했다 이런 말씀부터 하시지만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이철숙 교수님도 말씀을 다른 것들도 말하지만 제1공화국에서 마치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이러한 수업을 비춰주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교육이죠. 교육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일제시대 때 말에 소학교, 초등학교 근처라도 가본 사람이 한 14% 됐단 말이에요. 14%. 그래갖고는 나라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그리고 국민을 덜 깨워야 된다. 자기 이정도 쓸 줄 알고 한글도 읽을 줄 알고 이런 것들 그 손자들이나 이런 보면 한글을 읽는데 한글이 어디 가서 막히냐면 항상 아침에 가서 막혀요. 그죠? 초성과 중성까지는 누구나 다 읽어요. 그런데 아침에 가면서부터 소리가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모를 때는 막힌단 말이에요. 또 그 글자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수도 읽어야 되고 수도 세야 되고 세도 해야 되고 소위 말하는 읽고 쓰고 세막을 해야지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재미도 있어지고 또 무엇을 공부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춰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교육 대통령으로서 교육의 기적을 일으킨 그런 부분이고 또 두 번째로는 과학 기술을 통해서 산업공상의 사회를 상공사회로 거꾸로 가는 거죠. 산업공사가 아니라 거꾸로 그런 상공사회를 시작하신 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과학 기술의 어떤 힘을 빌려갖고 우리가 산업이 발전하고 그 산업이 발전해서 그 다시 경제로 나타나고 이렇게 밑에 뿌리는 교육을 통해서 과학 기술을 사람들이 발전시키면 그것이 자라나서 산업이 되고 산업이 자라나서 다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경제로 나타나거든요. 그런 점에서 밑에 뿌리가 전진할 수 있도록 교육을 했다. 이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큰 아주 훌륭한 일을 많이 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아까 나라를 잘 만들어야 된다. 나라를 만들려면 국민의 형성을 잘 해야 된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그렇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까 우리들이 좀 많이 한탄했지만 우리 이용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분 말씀하셨지만 도대체 조선시대하고 대한민국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서울시의 대부분도 보니까 길거리 이름도 옛날 이름밖에 없고 동상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쓰는 합대 집회의 얼굴들도 그렇고 이게 조선시대인지 대한민국인지 조선시대하고 달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지 소위 근대라는 사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사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안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조선을 잘 다듬으면은 우리의 훈련적으로, 지연적으로 또는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잘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좀 못된 일본 놈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쳐 왔죠. 그런 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교육에 있어서 다른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하는 그런 가치라든가 이념이라든가 이런 교육이 상당히 점점 중요해집니다. 이 방향으로 아무렇게나 가면 안 되겠죠, 나라가. 그죠? 옛날에 이렇게 짝대기를 보여줬잖아요. 그죠? 짝대기.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죠? 기억나십니까? 우리도 어릴 때 짝대기 11개 누구 찍으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그죠? 네, 다 짝대기였습니다. 이게 나라의 형편이니까. 이런 나라의 형편에서 우리가 어떻게 근대 또는 현대 사회를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맹률이 그렇게 됐다가 우리가 문맹 대치하는 그런 5개년 계획 같은 걸 세우거든요. 문맹 대치 5개년. 요즘 뭐 문맹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온갖 문맹 얘기 다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읽고 쓰고 세마기가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이 많은 그런 학교를 세우고 또 선생님을 또 속성으로 키워서 이렇게 학교에 투입하고 그 어려운 정부 예산의 대체로 한 20% 이상을 20% 이상을 교육 예산을 썼다고 해요. 학교 짓고 그리고 거기다가 선생님 투입하고 또 원조 받아서 교과서라도 한 번씩 더 읽어주게 하고 그런 식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시절이죠. 6.25 때가 천막학교 이런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비가 샜습니다. 교실이 비가 샜고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 제일 좋은 게 미국에서 준 우유가루를 따뜻하게 해서 점심에 한삼을 마시게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분유가루 그리고 빵도 쪄주고 참 그런 시절을 우리가 겪으면서 그것이 누구 덕에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 덕에 참 특히
특히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뭐 하와이 시절부터 처음부터 남녀 평등이라든가 여성 양성 평등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셨습니다. 그 점에서 사실 요즘 정말 뭐 페미니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지만 의무교육, 아까 필라델피아에서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모든 우리나라의 임시 헌법이라든지 건국헌법 이전에 모든 조항들에 보면 교육을 어떻게 하겠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초등에 초기에 기초 기본 교양 공통 생활을 위한 교육은 항상 의무로 그리고 무상으로 하겠다. 이런 조항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 또 건국헌법에 이러한 것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학습 공부할 수 있는 의욕 이런 것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외국 나가서 보면 특히 뭐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에서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잖아요. 공부할 필요라든가 학습할 동기를 못 느끼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오랜 전통적으로 이렇게 숨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사람들이 공부하겠다 열기 이런 것이 있다는 점에서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본이 우리 토지조사 사업할 때 소위 삼각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삼각 측량을 하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아는 기술자가 조선에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B제곱, C제곱과 같다. 그죠?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안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삼각 측량을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항상 수학, 과학, 기술을 소홀히 했다는 그런 점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교육 중에 하나는 여성교육 강조했고요. 그리고 외국어 교육을 통해서 국제적인 안목을 갖게 하는 그런 교육을 그 다음에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앞서간 그러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조상이 참 훌륭하다 하는 대동여지도를 만든 고산자 김정호 선생님 그 대동여지도를 만들 때 그때 보면은 우리 김정호 선생은 발로 뛰어서 만들었잖아요 지도를. 그때 런던의 지하철 다니는 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책을 읽어서 아는 공부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수학,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은 정말로 공부를 하기 어렵고요.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들고요. 또 그렇지만 사회적 수요는 큰데 사람들은 그냥 쉽게 책을 읽어서 아는 공부들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정오라든가 지리를 공부하고 난 뒤에 시시비비를 따진다든가 또는 우선순위를 따진다든가 그런 공부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학교 가면은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시시비비를 따지거나 우선순위를 따지거나 이런 문과 공부를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했던 공부는 그런 공부가 아니거든. 그런 점에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건 아까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게 주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승만 대통령의 큰 업적 중에 하나가 그런 것 같아요. 6.25 아까 문정옥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6.25 나고 난 뒤에 얼마 안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곧 이건 전쟁은 곧 끝난다. 전쟁은 곧 끝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 이후에 복구를 해야 되고 나라를 다시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인재를 아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950년대 2월 달에 이미 대학생들에 대한 징집 유예를 합니다. 근데 유교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안 풀어요. 참 그런 거 보면은 아니 다른 나라는 특히 미국은 장군의 아들들이 와갖고 초급장교로 와서 어떻게 보면 총알바지가 되어 죽어나가는데 우리는 젊은이들을 바뀌거든요. 네, 징집 유예를 안 풀고 그래서 전시연합대학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정원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그 대학을 다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우골탑이네, 소 팔고 논밭 팔아서 공부시켜 놓으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정도로 인재를 아낀 거예요. 지금 누가 들었게 되면 그렇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점에서는 뭐 자식이 있었겠습니까? 뭐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그 인재를 아끼는 데 대해서 누가 할 말이 없죠, 사실은. 네. 지금 다른 나라가 알게 되면은 참 고약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정말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유학을 보내고 또 기술 연수를 보내고 또 군을 현대하기 위해서 장교라든가 기술 하사관들을 연수를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 산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상공사회를 만들자, 공업국가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할까 축출 수입 대체 산업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 146쪽에 보다시피 당시에 그 해방 직후라든가 또는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 기술자라든가 그리고 길러진 인재들이라는 게 정말 빈약했어요. 그죠? 되게 빈약하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라를 키우겠습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47쪽에 보다시피 당시 산업 정책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죠? 3F라고 말할 수 있는 게 펀드, 그리고 퓨얼, 그리고 퍼틀라이저 이렇게 해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 산업. 북한이 단전을 해버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그죠? 미국이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6.25 때 하천 발전소 같은 거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잖아요. 하천 수력 발전소 같은 거. 수복을 하고 그렇게 됐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자립을 위해서 영주하고 천암 사이에 영암선 이런 거. 이 영암선 뚫는데 여기에 아마 터널만 33개를 뚫었다고 그래요. 엄청난 낭만사였나 봐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셨을 그런 석탄을 또 캐는 방법, 이런 채굴하는 방법이 정민욱 박사라고 와서 나온 그분이 삼포연탄 강원산업 일으키신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런 산업을 에너지를 절약하게 됐고 또 어릴 때 연탄 가서 한번 마시지 않은 분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그래도 뗄나무 대신 연탄 하덕을 썼고 또 19공탄을 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려운 때가 살았습니다. 에너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무래도 원자력 얘기는 하고 넘어가겠죠, 그죠? 원자력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께 원자력을 알려준 분이 시설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와갖고 이 상자를 보여주면서 사살 보셨죠? 이거 뭔지 아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게 뭐냐 그러더니 석탄 220만 톤 또는 300만 톤에 대해서 1g으로 나오는 거다. 이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 전기 에너지. 머리로 나오는 거다. 머리를 쓰면 쓸수록
이거 나오는 거다. 그럼 이거 해서 우리 발전 언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20년 걸린다고 그래요. 20년. 이승만 대통령 그때 연세가 82세입니다. 82세. 누구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죠? 정말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누대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시잖아요. 한미상 오방원 조약이니 또 이런 그 당장이 아니라 요즘 퀀텀 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정말로 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인재를 키워서 이거 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인재를 선발해서 유학을 보내고 아까 그 예일대 위원장 보셨죠? 그렇게 하셨죠. 세 가지 아까 어떤 일이 있었던가 그 시대가 결코 암흑 시대가 아니라 나라를 키우기 위한 그런 토대를 놓고 초석을 놓은 그러한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 문제 자측하셨는데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고려대학의 장교이신 김성수 분이 파면을 당하셨네요. 좀 놀랐습니다. 이 고려대 후배들이 못된 짓을 하죠. 예?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민족사업으로 해가지고 친일파 청산하자 외치된 역사학자들이, 후손들이, 후배들이 이끌는 거예요. 고려대학의 본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조선이 대한민국하고 대한민국이 깜짝거립니까? 지금 조선 땅이 서울 한번 보세요. 이수진 장군에다가 세종대왕에다가 심사임당에다가 대한민국과 영화도 뭐 조선 뭐 아무 살했다 뭐 안 죽고 뭐 해가지고 영화를 잠깐 나왔는데 조선은 아름다웠다. 왜 일제가 쳤느냐? 가만 놔두면 근대화 될 텐데. 그런 논리를 해가지고 역사학에서 이 근대화 논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우리는 조선시대 교육을 가르쳤겠냐? 조선은 노예의 나라고 대한민국은 자유인의 나라죠. 자, 그렇다면 이 의무교육을 최초로 창안하신 분이 이승만 대통령인데 지금 의대 간다고 지금 미쳐가지고 지금 사표내고 난리 났죠. 자, 여러분 여성분들 많은데 어떤 자식을 가르쳐서 대한민국에 기여할 아들, 딸 놓아서 교육시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거 지금 미쳐가지고 법대 나와가지고 다 검사, 판사 50% 가죠. 지금 대한민국은 인간성이 파괴되고 미쳐 돌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2시간 넘어서 이승 교장선생님께서 2시간 넘어서 지금 참 제가 15분 잘라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앉아 계시는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50년대 이승만 박사께서 대통령 하실 때는 완전히 논두만 국가입니다. 신식 국가인데 그분이 21세기 70년이 지나도 우리가 이승만의 스피릿가 무엇인가 이걸 간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좀 아니 오늘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오늘 결론을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이제 우리 마이크 주십시오. 우리 다 들으셨습니까? 한번 마지막으로 총 정리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순서에 없는 발언을 하는 당황스러운데, 오늘 저 공부만 했습니다. 예. 집에 가서 한 다시 정도 가서 자세하게 체크해서 양식을 삼아야 되겠습니다만,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재평가하고 정치인을 되살리는 것은 이승만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고 우리 한국사 전체를 제대해서 바로 얼개를 힘을 틀을 바꾸는 작업이고 그걸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이나 언론이나 한국의 교육계 자체가 이제 문제를 들고 있는 게 나서야 되는데 아직도 캄캄한 암흑성을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이라는 만큼 속이 텅 비어있거나 오물로 가득 찬 껍데기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벌써 거부감을 느낍니다. 민족주의를 욕을 해? 그렇지 뭐. 이 장벽을 넘었어야 돼요. 그래야 문화를 발견할 수가 있고 새로운 한국의 선진
문명 사회를 건설해 갈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은 많은 사람이 지적하고 있지만은 후조선의 그 두터운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거를 탈출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그 탈출구가 문화를 다시 발견하고 재평가하는 일입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이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미술망을 재평가하면서 우리 21세기 대학